AI 지도책.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의 저의 한마디의 감상평은 이렇습니다. AI라는 현실의 증폭기,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AI는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겠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이제 제목만 보고 어떤 지도나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 책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그림이나 지도가 나오는 책은 아니고요. 예전에 읽었고 소개를 드렸던 감시자본주의 시대, 쇼샤나 주보프의 책이었죠. 이 책과 어떻게 보면 쌍둥이 같은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3장, 4장, 5장이 데이터, 분류,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상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감시자본주의 시대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AI 연구 분야에서 인터넷은 천연자원과 비슷한 것으로, 즉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것으로 치부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동의 없이 대량으로 추출하고 저임금 크라우드 노동자에게 라벨링을 시키는 접근 방식은 표준 관행이 되었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라는 문구는 데이터 개념을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 또는 개인의 소유와 통제에 종속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비활성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바꾼 그런 수사적 수법이다. 데이터를 그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천연자원에 빗대는 은유는 식민주의 열강들이 수백 년간 써먹은 탄탄한 수사적 수법이다. 이 미개척지를 원하지 않는 산업, 기관, 개인은 모조리 의심받거나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처음으로 그것을 추출하는 사람이 임자이다. 그 경쟁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윤리적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그런 기업은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제 포획으로 억만장자가 되고 있다. 많은 데이터 집합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구축되었으며, 예컨대 플리커, 구글 이미지 검색, 유튜브 같은 온라인 정보원에서 수집되거나 연방수사국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증되었다. 영국의 왕립 무료 국민보건서비스 기금신탁은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와 환자 1600만 명의 데이터 기록을 공유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환자에게 데이터 제공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정보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혁신의 대가가 기본적 프라이버시 권리에 침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과 온라인 공적 공간을 통해 공유된 데이터의 가치가 또 다른 공공재의 형태로 공공선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기대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한 줌의 사기업들이 이 원천으로부터 통찰과 이윤을 뽑아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분류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집합은 범주들을 구체화하고 이미지에 연결함으로써 비슷한 이미지가 미래의 시스템에 의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에 강아지라는 범주를 붙이고 그렇게 분류가 되면은 비슷한 이미지가 보였을 때 거기에도 강아지라고 이름 붙인다. 저임금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판단하여 범주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할당받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라벨링을 할 때 고정관념, 오류, 부조리 등이 잔뜩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비치 타월에 누워있는 여성은 도벽 환자, 스포츠 저지를 입은 10대는 루저, 배우 시고니 위버의 사진은 남녀 한 몸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시고니 위버의 이야기는 뭐 에일리언 영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의미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라벨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워드넷, 신세트와 위키백과 정의를 사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정관념, 오류, 부조리가 잔뜩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운전면허증 얼굴 사진에서 범죄 성향을 탐지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접근법들은 여러 이유에서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큰데 범죄 성향 같은 특징이 인종이나 성별과 마찬가지로 매우 관계적이며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범주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고정된 내재된 특징이 아니다. 맥락적이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계학습 시스템은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고정된 범주로 분류하려 들며 그렇기에 과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정당한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서 사람을 인지하는 것, 사람의 인종, 혹은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옷차림, 표정 등등 여러 가지를 인지를 하고 그 사람을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라벨링은 명사형으로 그냥 라벨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런 분류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양상들 그걸 다채롭게 반영을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사례가 아마존에서 직원들을 이제 뽑을 때 이 통계 모형을 훈련을 시켰는데요. 지원자들을 1점에서 5점까지 별점을 매기게 되고 이를 위해서 동료 직원들에게서 10년치 이력서 데이터 집합을 입수를 해서 통계 모형을 훈련시켰다. 그런데 이때 10년에 걸쳐 아마존에 채용된 엔지니어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었기에 그들이 만든 모형도 미래의 채용에 대해서 남성을 추천하도록 학습했다. 과거와 현재의 채용 절차가 미래의 채용 도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이 인공지능은 문제가 과거의 패턴을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 데이터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채용 절차가 미래의 채용 도구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금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팔란티르라는 피터 틸이 만드는 회사가 있죠. 이 팔란티르는 모든 것을 수집한 다음에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를 찾으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흡사 국가안보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팔란티르의 점수 체계는 객관성의 분위기를 풍긴다. 하지만 이 체계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순환 논리를 만들어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시의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검문당할 가능성이 커져서 점수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러리스트의 외모와 비슷하다.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탈 때나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시를 높인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테러리스트는 아니었지만 뭐 범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세관이라던가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 강화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펙티바라는 이제 회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고 세계 최대의 감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동영상을
주로 카이로에 기반을 둔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수작업으로 라벨링을 했다. 이 분야들은 비슷한 청사진과 기초적 가정을 공유한다. 그것은 뚜렷이 구별되고 보편적인 소수의 감정 범주가 존재하고 이 감정들이 무의식 중에 얼굴에 나타나며 그것을 기계로 탐지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기가 고통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울게 되는 정확한 이유나 원인을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기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젖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온 때문에 우는 것일 수도 있다. 감정은 자극과 대상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데 이 말은 자신이 분노나 공포나 기쁨을 느끼는 이유를 우리가 종종 모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모든 모호함은 감정의 복잡성을 해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지도 모르겠다. 톰킨스는 감정 표현의 해석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인정했다. 표정이 문화적으로 가변적이라면 표정을 이용하여 기계학습 시스템을 훈련시킨다가는 저마다 다른 온갖 종류의 맥락, 신호, 예상이 뒤죽박죽으로 섞일 수밖에 없다. 표정이 우리의 솔직한 내적 상태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거의 없다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실제로는 기쁘지 않으면서도 미소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다른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에크먼의 작업을 검토할수록 반대 증거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폴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감정을 단순하게 분류를 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2019년에 리사 펠트먼 베럿이 이끄는 연구진은 표정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논문들을 두루 검토했다. 그들이 내린 확고한 결론은 표정이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표정은 문화와 맥락을 아우르는 것은 고사하고 감정 상태를 신뢰성 있게 표상하는 지문이나 진단적 표시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정에는 문화적이고 어떤 그런 맥락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하나의 그 캡처한 표정에서 그것을 읽을 수는 없죠. 더더군다나 문제점은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확실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감정 탐지 시스템은 장담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사람들의 내적 마음 상태를 직접 측정하기보다 얼굴 사진들 사이에서 물리적 성격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최적화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고 얇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얼굴에서 그 변화만 포착을 하는 거고 그것과 연관된 그 내밀한 그 심층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매칭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왜곡이 있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스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테러범을 자동으로 탐지한다. 여기서 94가지의 기준을 채택하였는데 전부 스트레스나 두려움, 속임수의 징후를 읽어낸다고 이야기가 되었죠. 하지만 이런 반응에 주목하다 보면 일부 집단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다. 경찰과 국경 경비대에 대해 부정적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일종의 인종 프로파일링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미국의 회계감사원과 시민자유단체들은 스폿 프로그램이 과학적 방법론이 결여되었고 9억 달러의 예산을 쓰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 AI 지도체, 사실 저는 이제 그림책인지를 알고 봤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도움이 됐던 책이고요. 오늘은 이 데이터의 분류, 그리고 감정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AI 시스템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